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선도사관으로 본 고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려 초의 확장과 통합정책. 지난 시간에는 태조 왕건의 바로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그렇죠, 통일에 얽힌 그런 여러 가지 후삼국 시대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웅호걸들의 어떤 영웅담, 거기다가 또 태조 왕건의 건국 초의 이념, 사상들을 다뤘다면, 이제는 이제 고려 초 확장과 통합정책, 천자의 나라 고구려를 개성한 고려. 선도사관 고구려할 때 말씀드렸죠. 고구려는 천자의 나라였다 했는데 역시 그걸 개성한 고려입니다. 태조 왕건은 918년 신순겸, 복지겸, 홍유, 배현경 이 네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궁예를 몰아. 물론 다른 사람도 추대했겠죠. 이미 궁예가 초에 참 좋은 정신, 대단했던 백성과 하나 되고 오히려 서민정책 이런 게 좀 뭔가 포악한, 또는 관심법 그러면서 그야말로 자기 부인과 자식까지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민심이 떠나고 주변 장수들도 궁예에서 왕건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이 왕건을 세웁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그래도 궁예 때 후고구려 했다가 마진 태봉으로 바뀌었지만은 원래의 정신 고려다. 그래서 고구려 뒤를 잇는 데에서 국호를 고려 천수라는 연호를 정했다는 겁니다.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책봉까지 받는 제후국 형식이었지만은 실제 대내적으로는 국왕이 천자로 군림하는 천자국의 위상. 조선시대는 아예 그냥 제후국을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천자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만세도 못했습니다. 황제가 황제를 위해서 만세하고 우리 왕을 위해서는 천세 그런 정도였죠. 근데 고려는 겉으로는 제후국 형식이었지만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천자국 형식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 박종기 새로 쓴 500년 고려사에서는 외후 내제, 외부적으로는 제후 형식이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황제국이었다. 외후 내제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참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강의에도 이 책을 주로 참고를 좀 했습니다. 고려 태조무덤 개성 현릉에서 발굴된 태조 왕건이 쓰고 있는 관, 요 관을 바로 통천관이라고 하는데 실제 황제가 아니면 하늘 천자를 함부로 못 씁니다. 하늘과 통하는 관. 그런데 바로 태조 왕건이 이런 관을 썼다는 자체가 황제국임을 표방한 겁니다. 근데 요거 실제 상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 하체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제 하체 성기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딱 민망스러워서 이렇게 잘랐는데, 근데 이는 통천관을 쓰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나체냐? 실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여기다 옷을 입히죠. 황제의 옷을 입혔을 겁니다. 그 황제의 옷은 이미 지금 없어져서 그렇고, 이거는 이제 청동으로 남아됐으니까, 여기 보면 거의 고려 불상의 상과 참 닮았죠. 그 고려 불상 만드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고려 국왕은 스스로 짐이라 했고, 이 짐이란 말은 황제가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왕이 내리는 문서에서 일반 제후들이 문서 내릴 때는 교서 그러는데 바로 고려는 조서 또는 칙서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황제들이 사용하는, 천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승우의 제왕궁기에는 금나라가 고려에 보낸 조서에 대금 황제가 고려국 황제에게 글을 보낸다. 고려국 황제란 말을 쓴 거, 이게 금나라가 그렇게 쓴 거 제왕궁기에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황제란 말은 원래 처음 사용은 진시황입니다. 그전엔 천자였죠. 중앙에 천자가 있고 각 지방 제후들은 그냥 왕입니다. 춘추전국 때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수많은 나라들은 나라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후국의 나라 가운데 천자입니다. 그 천자란 말 자체가 하늘의 아들.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다 공통적입니다. 서양에서도 이집트의 왕 파라오, 파라가 태양입니다. 태양의 아들 파라오.
태양을 가리는 물건, 파라솔, 이해 가시죠? 그처럼 옛날에는 다 하늘에서, 그래야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 이럴 때 지도자 최고로 쳐주죠. 그 천자라 썼는데 진시황이 천하통일, 춘추전국 시대 수많은 제후들의 나라, 천자는 있으나 마나고 제후들의 나라로 분열된 걸 중국 전체를 통합한 첫 번째 왕이 진시황입니다. 그 진나라, 그 진을 영어로 차이나 그러죠. 차이나의 어원이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부터 온 겁니다. 근데 진시황이 천하통일하고 나서 나는 천자란 말 안 쓰겠다. 천자 그러면 하늘의 아들 아니냐? 나는 하늘과 같다. 왜 하늘의 아들이냐? 더 큰 이름 없겠나? 그래 찾아보니까 중국 고대 역사 같은, 또 역사 아닌 것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사망오제가 있죠. 이 사망오제 공자의 춘추에서는 안 다룹니다. 근데 사기에서는 다루죠. 어쨌든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전설적인 시대가 사망오제 시대라 그러는데, 이 삼황의 황자와 오제의 제자 따서 황제라는 말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나라는 천대 만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정하는 것처럼 황제 이름도 다 정해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황제 이름 다 외우도 못한다. 이제 황제는 이름이 필요 없다. 나는 첫 번째니까 시작하다. 진시황. 두 번째는 진이세. 세 번째는 진삼세. 이렇게 가면 된다. 진시황 죽자마자 진나라 망하죠. 12년 만에. 물론 손자까지 가지만 진시황 죽자마자 반란 일어나서 아들은 이세나 만화했고 손자 때 그냥 바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황제란 말이 왔는데 천자란 말과 같은 의미라 보면 됩니다. 그걸로 바로 고려도 황제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신라도 중국과의 당나라의 외교 문제로 실제 당나라보다 조금 이제 형제의 나라에서 좀 동생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황제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백제도 무일왕릉에 가보면 왕후에 대해서 왕후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삼국시대 다 나름대로 황제의 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고려도 역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태조운요 10조에서 팔관은 천령과 왁, 명산, 대천, 용신 등을 섬기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가감을 근해하지 못하게 하라. 잘 지켜나가고 후세의 간신이 이걸 줄이자 늘리자 못하게 해라. 인데 여기서 팔관은 천령, 왁, 명산, 대천 좋다 치고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자체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하늘의 제사 제천의식이 없었습니다. 제천의식이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 고대 황제의 나라였다. 천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늘의 제사 지내듯이 조상의 제사는 그 자손만 지내잖아요. 아버지 제사를 이웃집 식구에서 이웃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지요. 하늘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처럼 천자니까 황제니까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천령한테. 오왕명산이건 명산대천이니까 이거는 천자가 아니라도 지낼 수 있겠지만 천령에도 지냈다는 겁니다. 또 팔관 행사 때 왕이 입는 옷이 황포입니다. 이건 천자만이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 송, 여진, 탐나 일본에서 온 상인들도 바로 황제한테 인사하듯이 조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려가 팔관을 통해서 고려가 천자국이다라는 걸 대내외에 선포하는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이 팔관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린 건데 이 팔관회가 매년 개경, 서경, 개경은 개성이죠. 서경은 평양이고 개경은 11월 15일에 서경, 평양에서는 10월 15일에 각각 열립니다. 열리는데 두 번의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첫째 날은 소회라고 해서 왕이 고려를 근거한 태조 왕건에게 왕건의 초상화에 큰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태자 왕족 중앙 관료들이 왕한테 절을 하고 또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관리들이 황제에게 드리는 글과 함께 또 역시
제배를 인사를 절을 하고 장수를 비는 뜻에서 술잔을 올리는 헌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구려 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온 격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구장기, 뭐 나무 타기 놀이, 포구와 공 던지는 놀이, 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놀이인지는 모르는데 한자를 풀어보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그야말로 뭐 나라 전체가 축제 같은 이런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둘째 날, 첫째 날은 소인데 둘째 날은 대회라 해서 이날은 외국의 사신들, 외국의 상인들이 또 여진, 동서 여진, 탐나국, 제주도 추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려 국왕한테 절을 하고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행사 또 역시 그야말로 축제처럼 놀고 이게 팔관입니다. 또 고려사에서 보면 고려 왕이 원구단의 제천의식을 했다는 게 종종 나옵니다. 이 원구단 자체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둥글 원이죠. 그래서 원구단 또는 환구단 그러는데 하늘에 제사 지낸다. 원래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천원, 지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 원구단인데 이게 제천의식은 황제가 아니라면 못 지냈다는 겁니다. 천자만이 지낸 거. 그러다가 조선 때는 이제 천자 소리, 황제 소리 못하니까 원구단 자체를 헐어버립니다. 없앴습니다. 나중에 고종이 황제가 되고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황제가 되니까 다시 원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원구단 만들었지만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 때 일제가 그 원구단을 헐어버렸죠. 이게 고종 황제 때 원구단. 옆에 있는 게 황궁우. 여기에 천자로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단이고, 요거는 이제 신이들, 각종 이제 신이들, 뭐 그야말로 명산대천 오학의 신이라든지 뭐 그런 신이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요거는 남아있어요. 이거 헐고 조선호텔을 들어섰죠. 원래는 철도호텔이었는데 요즘은 조선호텔이 들어서고, 요거는 조선호텔 마당에 남아있습니다. 또 이규보가 쓴 축시, 연등회. 팔간이와 짝이 된 게 연등회. 연등회는 불교 행사고, 팔간에는 원래 이름은 불교에서 온 이름이지만은 실제 내용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천자국을 과시하는 큰 우리 선도 전통의 제천의식이었다. 제천의식과 함께 축제였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근데 이규보가 연등회 의식을 보고 지은 축시에 보면요. 천자란 말이 나오는데, 예. 금등 토염 투홍사. 금능잔과 토한 불꽃, 막 타오르는 불꽃은 홍사초롱 밝혀주고, 일산천이 훈효화, 돋눈해 흙뿌린 광채 새벽노을 물들였네. 사의 일가 천자성. 사의 온 천하의 일가가 되니 천자의 성스러움이다. 그죠? 서광간취 백지화, 서광이 비치니 온갖 꽃이 피어난다. 이게 이규보의 동국이상곡집에 나오는 겁니다. 그 천자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고려인들은 수도 개경을 황도, 황성. 자, 아까 신라도 당나라의 외교 때문에 겉으로는 그래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의 나라, 천자의 나라 했다는 게 신라도 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성의 터. 제가 노래 가사를 잘 몰라서 노래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그렇죠. 황성의 터가 경주잖아요. 근데 고려 때도 개경을 황도 또는 황성이라 부르고, 평양을 서경, 서울을 남경, 경주를 동경. 이 경자 붙었던 자체가 지방에 경자 붙이는 게 천자국의 지방행정 단위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개경 중심으로 남경, 서울, 서경, 평양, 동경, 경주, 뭐 탐나, 우상국, 독도 예,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고려 때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또 고려의 중앙관서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육부인데, 삼성은 1, 2품에 해당되는 중앙관청, 육부는 3, 4품에 해당되는 중앙관청인데, 천자국만이 성자, 부자 붙입니다. 조선시대는 6조 그랬잖아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그랬죠. 천자국이 아니라서 조자 붙입니다. 근데 고려 때는 천자국이라서 삼성, 육부,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또 고려는 봉작제, 귀족들한테 자기도 내렸답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거 줬는데 이것도 천자국에서만 줄 수 있는 작입니다. 그래 된 게 그 당시 일본도 포함되지만 고구려, 거란, 송이 크게 큰 3축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그 당시 국제가 요거 다지요. 서양 같은 건 없었으니까. 이런 국제관계 때문에 어느 한 나라도 무시 못합니다. 고려가 좀 작지만은 송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거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거란 역시 마찬가지죠. 송나라 치고 싶어도 고려가 뒤에 있으니까 후방이 위태롭죠. 서로서로 삼각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황제, 겉으로는 송나라의 제후 형제 나라처럼 취했지만은 또 거란한테도 약간 좀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하고 팔관회 같은 걸 거행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축하 사절도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게 그 당시 외교 질서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태조 왕건부터 세력 확장, 대통합을 해서 혼인 정책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삼국의 혼란기, 왕건 자체가 주 뿌리가 개성이죠. 개성 이외에는 자기 뿌리가 별로 없었죠. 그런 걸 크게 통합했으니까 각 지방의 호족들, 그 호족들을 다 아우르고 고구려의 개성자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과 함께 신라의 정통성도 있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순왕, 김부를 비롯한 신라 귀족도 극진히 대우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도 지방 호족들은 계속 중앙 집권이 아니고 중앙말 잘 안 듣습니다. 왕건이 고려 세우고 나서도 지방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왕건이 고려 세우는데 도와줬던 왕규 같은 사람도 왕규 부인이 꼬십니다. 아니 왕건도 임금이 됐는데 당신은 뭐냐? 왕규도 반란 일으킵니다. 그럼 나중에 극적으로 그 이길 뻔 하다가 극적으로 그냥 패배해버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또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고려 태조가 훈요 10조 속에서 차령이남과 공주강 바깥쪽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마라. 그쪽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왕건에 대해서 대응했던 친궁예, 반왕건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겁니다. 또 왕건을 추대하고 같이 전장에서 싸웠던 사람들마저도 그렇죠. 자기 세력으로 사병처럼 국가군, 정규군이 아니고 자기 사병처럼 건드리고 있었으니까 무시 못할 세력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사람 왕규 같은 사람이 나중에 큰 반란 일으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 관리도 직접 파견 못하고 그 지방 호족이 연망제도 아니고 그냥 자치권 인정하는 그런 시기 초기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태조는 이들과 타협과 연합 속에서 그의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호족, 귀족 세력, 힘 있는 세력과 혼인 정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은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후비를 많이 둔 왕입니다. 무려 29명. 물론 궁녀들은 많죠. 궁녀들은 많은데 정식 결혼한 후비가 29명. 그 중에서 6명은 왕후라 그랬고 나머지 23명은 그냥 부인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후들의 후손한테만 왕위가 물려집니다. 고려사 후비전에서는 이에 관한 일화가 여러 개 수록되어 있는데 후비가 된 유형들입니다. 유형들인데 그 중에 한 유형에 보면 지방 유력 호족, 왕건이 한참 통일전쟁 할 때 호족들이 힘을 얻고 싶어서 그때 혼인정책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일비 신양호입니다. 신양호인데 신양호 유씨입니다. 처음부터 유씨는 아니었겠죠. 나중에 성을 주었을 겁니다. 인데 신양호 유씨는 정주 출신의 삼중대왕 유청궁의 딸이다. 그의 집은 큰 부자라 고을 사람들이 장자집이라 했다. 이 장자란 말은 나이가 많은 어른 뜻도 되고 또는 지방에서 존경받는 사람 뜻도 되고 또 큰 부자 그런 뜻도 되는데 이 유청궁은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태조가 궁에 부하로 있을 때 장군으로 있을 때 군대 거느리고 정주 지나가다가 아주 큰 버다나무 밑에 잠시 쉬다 보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하나 보인 겁니다. 그걸 보고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누군가?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고을 장자의 딸입니다. 그 왕건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입장에서도 그렇죠. 왕건,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기 시작한 왕건인데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그 부잣집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겁이 나서 대접할 수도 있지만은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닫기 위해서도 그렇겠지요. 그래서 뭐 왕건뿐만 아니라 군사들한테도 잘 먹여주고, 그러고 밤에 장자의 딸, 그 버드나무에서 본 그 딸을 왕건에게 동침시킵니다. 그리고 왕건은 떠납니다. 떠난 후에 소식이 없어요. 졸지에, 그렇죠, 왕건한테 정조를 바쳤는데 왕건의 소식이 없으니까 그만 그 딸은 머리 깎고 여성이 됐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소식을 왕건이 듣고 불러서 드디어 첫 번째 부인으로 삼았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버드나무 밑에서 만났다고 유시성을 준 것 같아요. 버들유자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왕후 첫 번째 왕건은 이제 왕건의 부인인데, 신하들, 아까 그랬죠. 배영경이라든지 복지겸이라든지 신승겸, 이런 홍유, 이런 네 사람이 왕건 보고 나서서 궁예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라 했을 때 왕건은 망설입니다. 궁예가 겁이 나서가 아니고 궁예가 정말 왕건을 총애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던 궁예를 내가 어떻게 반역을 껴할 수 있겠나 망설일 때 이 첫 번째 부인 신의 왕후 그럽니다. 의로서 탄압함을 물리치는 것은 예로부터 매우 당연한 일인데, 아녀자인 나도 싸울 판인데 대장부야 말하면 뭐 하겠느냐. 그 말에 왕건이 큰 격려를 얻어서 결국 군사 일으키고 궁예를 뒤집는 겁니다. 그런 강단이 있는, 내면적 정신적 강단이 있는데 몸이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자식도 없이 일찍 죽습니다. 나중에 왕건의 묘 혈릉에 합장됩니다. 제가 북한 가서 찍은 게 아니고요. 그 북한에서 이런 자료 뭐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따온 겁니다. 두 번째, 후삼국 통합전쟁이 본격화한 후로 지방 무장 세력들과 처음에 궁예 밑에 있을 때도 세력 확장을 위해서 호족 딸과 결혼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궁예 아니고 왕건이 중심이 돼서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이제 그냥 호족보다 무장 세력, 군사력이 많은 무장 세력과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그 딸들과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구비 동양원 부인 유씨, 후삼국 정벌에 결정적 도움을 준 유금필, 고려 태조의 가장 최고의 명장이었죠. 왕건이 거의 위태로울 때마다 극적으로 전시를 바꾸는 명장 유금필의 딸, 바로 태조 왕건의 구비로 맞이한 겁니다. 또 제15비와 제16비, 이 사람 대소광주원 부인이라 했는데 15비는 광주원 부인, 16비는 소광주원 부인. 왜 그렇게 붙였냐면 다 왕규의 딸, 심지어는 왕씨 성도 하사했는데 왕건이. 근데 말씀드렸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으키기 전에 딸도 둘이나 왕건한테 시집을 보냈던 겁니다. 또 하나 유형은 통일한 후에 신라 왕실과 또 혼인합니다. 신라 왕실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겠죠. 제5비 신성왕후 김씨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큰아버지 김응념의 딸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처음에는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또 통일전쟁 할 때는 군사력을 위해서,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통일정책 또는 확장정책, 그런 가운데 혼인정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태조의 제2비 장화왕후 오씨는 나주 출신 다련군의 딸인데 다른 호족에 비해서 세력도 없고 심지어는 호족도 아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왕건이 세력을 넓히고 뭐 신라 왕실의 정통성을 넓히고 무장 군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딸과 결혼했는데 웬일이냐 싶죠. 더군다나 제2비까지 됐는데, 일찍 이제 그 제2비 왕후가 꿈을 꿨을 때, 포구에 바닷가에 있을 때 용이 자기 뱃속에 들어온 걸 꿈을 꾸고 놀라서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도 참 신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왕건이 나주, 그렇죠, 견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그때는 물론 궁예 밑에 있을 때지만 궁예 밑에 있을 때 왕건이 결정적으로 이름을 날린 게 나주를 습격해서 이겨낸 겁니다. 그런 후에 나주 지키는 장수로 있을 때입니다. 장수로 있을 때 그냥 바닷가에 그냥 뭐 부둣가에 있는데 보니까 시냇물가에 서기가 비쳐서 진짜 오색구름이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냥 기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큰 왕이나 왕후가 되면 그렇게 나중에 기록하고 물론 신화도 그렇게 막 떠받들고 막 신격화시키고 하듯이 어쨌든 그런 오색구름이 있었는데 그 오색구름이 있어서 가보니까 빨래하고 있었던 아가씨가 있는 겁니다. 빨래하는 아가씨라 그러니까 참 신분이 좀 낮았겠죠. 종한테 하인한테 안 시키고 직접 빨래할 정도니까. 그 있어서 어쨌든 그런 서기가 있어서 물론 서기뿐만 아니라 좀 얼굴도 이뻤겠죠. 그리고 왕건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데 집안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가는 오히려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동침하면서 피임하는 방법으로 돗자리에다가 사정을 했답니다. 그럴 때 얼른 왕후가 그걸 다시 흡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해종이 됩니다. 이거 제가 꾸몄는지 고려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태조는 해종을 태자로 삼으려 했으나 그의 어머니 오씨의 진정시력이 약해 태자로 세우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태조가 낡은 상자에 자줏빛이 나는 황토를 담아 오씨에게 주자. 그 오씨는 이것을 박수리, 왕건의 또 오른팔이잖아요. 박수리에게 보여줬다. 태조의 뜻을 헤아린 박수리가 해종을 태자로 삼을 것을 요청하자 태조가 해종을 태자로 삼았다. 근데 왕건 입장에서 저 해종을 태자로 삼겠다 그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반대하겠죠. 저 신분도 보잘것없는데 큰 집안에서 막 반대하겠죠. 그걸 생각하고 왕건은 직접 지명 안 하고 요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눈치채고 박수리가 먼저 그래도 장자니까 바로 해종을 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건은 못 이긴 척 그래야 되겠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태조가 임종할 때 박수리에게 군국의 일을 부탁하면서 태자를 잘 보자라고 하자 박수리는 그대로 따랐다. 박수리 충신이었죠. 해종의 능입니다. 요 능도 실제 누구 능인지 몰랐는데 1900몇 년도에 북한에서 발굴하고 여기 특히 발굴하고 해서 바로 해종의 능이다라고 밝혀낸 겁니다.